안녕하십니까. 의학 채널 비욘디의 김용태 PD입니다. 네, 오늘은 100분 토론이 연일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바로 게임 중독 질병인가 라는 주제로 이루어졌던 토론이었습니다. 그 토론에서 출연하셨던 교수님을 저희가 긴급하게 섭외해서 게임 중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노성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중독 정신의학을 전공하고 있고 중독 정신의학에서 다루는 질병 분야는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또 담배 중독과 같은 물질 사용 장애 환자분들과 도박 장애나 게임 사용 장애 같은 행위 중독을 다루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그런 중독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분들을 도와주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100분 토론이 연일 화제되고 있는데 그날 출연 후기 같은 거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우선은 제 입장에서는 조금 안타깝습니다. 좀 아쉬웠던 점은 그 토론이 이제 좀 뭐랄까요, 상대방의 논리에 대해서 좀 또 나머지 상대편 입장에서 좀 설명할 수 있는 기회나 좀 논리적으로 이렇게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충분하지 않았던 것 같고요. 조금 본인 하고 싶은 얘기만 서로 많이 했던 시간이 아니었나 싶어서 좀 아쉽습니다. 게임 중독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네. 방송이나 인터넷에 올라온 글들을 보면 좀 불편한 게 KBS 제목입니다. 게임 중독 질병인가? MBC 게임 중독은 질병인가 편견인가? 게임 중독 자체는 질병이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 네. 중독이라고 말하는 건 그냥 네. 단순히 게임을 많이 하는 걸 말하는 건 아닌 거죠. 아닙니다. 그 개념을 좀 설명드릴게요. 알코올 중독을 진단할 때 술을 일주일에 며칠 먹느냐, 한 번에 몇 잔을 마시느냐, 몇 병을 마시느냐가 진단 기준이 아닙니다. 문제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피해를 받고 있냐가 더 중요한데, 요번에 그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만든 국제질병분류 ICD-11에 의하면 세 가지 진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게임 사용 자체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했다. 즉 게임 시간이나 빈도 좀 멈추고 싶을 때 멈출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 자체에 문제가 생겼을 때가 첫 번째 기준이고, 두 번째 기준은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게임이 되는 겁니다. 그 밖에 취미 활동이나 흥미로운 활동, 본인이 옛날에 예전부터 해왔던 활동에서는 흥미를 더 이상 느끼지 못하고 일상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게임이 차지했을 때, 그리고 세 번째가 게임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해서 대인관계, 가족관계, 뭐 사회적인 활동, 또 학업이나 직업 능력에 지장을 주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멈출 수 없을 때, 이 세 가지 진단 기준을 모두 만족시켰을 때, 그것도 한두 달이나 뭐 3, 4개월 그랬을 때는 진단하지 않고요. 이런 문제가 12개월 이상 지속됐을 때 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명확하고 엄격한 진단 기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게임 자체에 대해서 가치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게임 자체가 나쁘다, 아니면 좋다, 게임 자체가 중독이다, 중독이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게임을 과도하게 사용함으로써 여러 가지 피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조절하지 못할 때 저희가 중독 질환이라고 얘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치료 프로그램이나 뭐 예방 정책, 또 건강하게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에겐 계속 건강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어떤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최소한의 첫 출발이 게임 사용 장애라고 하는 진단을 명확하게 혹은 하지만 엄격하게 기준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게임 자체보다는 저는 이제 중독 질환에 대한 그 공중보건학적인 개념을 보시면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독을 일으키는 물질이나 행위, 두 번째는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 세 번째는 그것을 사용하게 만드는 혹은 사용을 어렵게 만드는 사회적인 환경, 이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 세 가지의 상호작용 속에서 중독질환이라는 게 생기는 것이고, 이해할 수 있고 또 예방이나 치료적인 대책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인데, 사실은 게임 그 자체만 가지고 중독이다 아니다, 혹은 게임을 하는 사람만 가지고 좋다 나쁘다, 아니면 그날 토론에서도 나왔지만 학생들이 뭐 여가 시간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이 압박과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여가 활동이라는 게 게임밖에 없으니 게임으로 내몰린 환경이 무조건 잘못이다. 어느 한쪽에만 포커스를 두고 있는데 사실은 그 세 가지의 상호작용, 세 가지가 다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게임 중에서는 일부 정말 뭐 사행성이나 중독성을 조장하는 게임이 있는 것이 현실이고, 또 게임의 종류에 따라, 장르에 따라서 뭐 MMORPG라든지 FPS 장르는 조금 중독 성향이 더 높다. 그래서 이용자들 중에 한 20% 가량, 20% 이상이 게임 중독에 해당된다고는 연구 결과도 있고, 오히려 스포츠 게임이나 뭐 리얼타임 스트래티지 게임 종류 등등은 한 15% 이내로 사용자 중에 중독자 비율이 좀 낮으니까 장르별로, 그 장르 안에서도 특정 게임별로 중독성이 좀 다르다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사람 입장에서는, 그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타고나기를 충동적으로 좀 기질적으로 타고난 사람들이 좀 취약할 수 있고, 또 뭐 우울하거나 불안하거나 이런 좀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경우 게임을 사용할 가능성이 좀 높다. 환경적인 부분, 사람, 또 그 원인 물질이나 행위,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모두 다 좀 통합적으로 고민하고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족관계 갈등을 말씀하셨는데 그 갈등 조장의 주체가 네. 게임을 하는 사람에 너무 포커스가 돼 있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을 하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정신과 진료로 게임 중독으로 학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왔다고 가정을 했을 때 네. 네, 그 포커스가 학생에게만 집중이 돼 있나요? 사실은 그 원인 행동을 하는 대상이 사실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게 맞고요. 사실은 병원에 치료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뭐 집에서 게임 그만하라 그랬는데 계속 한다고 해서 다 데려오진 않습니다. 실제로 오시는 사례들을 보면 96시간, 즉 만 4일 이상 PC방에서 자지도 않고 거의 먹지도 않고 어머니가 경찰을 불러서 같이 응급실까지 와서, 그때 상태는 거의 정신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입었다 생각할 정도로 문제가 있는 경우고요. 사실은 또 한 케이스는 이제 결혼하고 나서도 게임에서 손을 떼지 못해서 집에 와도 가족과 대화하지 않고 밤을 새서 게임만 하는, 그렇게 몇 년을 신혼 생활을 지내다가 결국은 이제 결혼 생활에 종지부가 찍히는, 이혼하게 되는 뭐 그런 사례들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뭐 게임 그만하라 그래서 어머니와 갈등이 있다고 해서 그 자체가 가족관계 문제가 생겨서 뭐 심각한 장애가 생겼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럼 게임 중독으로 판정되면은 엄청 심각한 거네요. 그렇죠. 그 중독 기준을 다 만족시킬 만큼의 진단이 됐다면 사실은 반드시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봐야 됩니다. 저희가 왜 술을 마실 때 술 좀 많이 마신 사람 보고 농담 삼아 알코올 중독이네 이런지만 실제로 그 사람을 중독이라고 생각하진 않잖아요. 네. 그거랑 비슷하게 그냥 게임 많이 하는 사람한테 야 너 게임 중독 아니야? 이것도 농담처럼 되는 거지 실제 병원에서 받을 정도의 중독은 맞습니다. 정말 심각한. 예, 좀 다릅니다. 임상에서 보는 것과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좀 과했을 때 중독이라고 얘기하는 개념은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WHO에서 질병 코드가 생기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왜냐하면 원래도 병인데 네네. 질병 코드가 있고 없고가 병의 유무를 가려주진 않지 않습니까?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게 국제적인 표준, 진단 기준이 마련됐다는 것 자체가 이 기준을 가지고 같은 환자들을 각 국가에서 치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 국민 의료보험 체계지 않습니까? 그래서 질병 코드에 등재가 돼야 한국질병분류표에 KCD라는 질병분류표에 들어가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보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심각한 게임 중독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국가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 있어서는 오히려 고통받는 분들에게 좀 회복의 기회가 좀 공식적으로 열리는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게임을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은 별 걱정 안 해도 괜찮은 건가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해야 될 일에 치명적인 손상이 있거나 뭐 문제가 심각하지 않는 이상은 게임이 질병 등재된다고 해서 본인들한테 달라질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한테 오셨던 환자분 중에, 상담하셨던 분 중에 어떤 분은 이제 직장 가셔서도 직장 내에서 내내 일을 안 하고 게임을 계속 하게 된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취업 면접이 2시간 앞에 남았는데도 게임을 하고 싶은 충동을 이기지 못해서
PC방에 가서 결국 1시간 이상 하다가 결국 이제 뭐 면접에 참여하긴 했지만 중요한 기회를 날릴 뻔한 경우도 있고, 그런 좀 문제가 심각한 경우에 있어서는 치료가 필요하지만 대부분의 그 여가 활동으로서 오락으로서 하는 게임의 경우 사용자들은 크게 달라질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면접장에 한 2시간 먼저 가서 네. 기다리다 지루해서 PC방 가서 1시간 게임하고 그냥 면접 정상적으로 참여하는 건 아무 문제도 없는 거잖아요. 뭐 그렇죠, 사실은. 네, 근데 맞습니다. 이제 자기가 면접 준비도 덜 돼서 그렇죠. 나는 조금 더 공부도 해야 되고 찾아봐야 되는데도 맞습니다. 불구하고 게임 생각이 나서 게임했고 그게 면접에 지대한 영향을 주면 문제라는 그거는 이제 중요한 사회적인 기회를 상실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죠. 거죠. 네. 이건 준비를 해야 될 시기에 준비를 못하게 뺏어버리니까 기회를요. 사람들이 자꾸 여기에 대해서 좀 너무 극단적으로 막 비유를 하려고 해서 그런데 네. 제가 봤을 때 좀 상식적인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네. 게임 중독은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하나요? 게임 사용 장애라는 병을 정식 질병 기준으로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정식 진단 기준이 돼야 각 나라에서 혹은 각 연구자들이, 각 임상 전문가들, 의사들이 환자들을 치료에 참여시킬 수 있고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 약물 치료, 또 정신사회적인 치료,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적용해 봐서 효과가 있다 없다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특효약이 있거나 뭐 한 가지 치료법이 어떤 치료법에서 무조건 비해서 무조건 더 우수하다 이런 거는 아직은 정립되어 있지 않은데, 우선 현실에서는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신다, 화가 난다, 우울하다, 불안하다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필요한 경우에는 약물 치료하는 경우도 있고, 처음에는 일단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그래서 본인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만큼 빈도나 시간 같은 걸 좀 정해서 하도록 해보고, 그게 안 될 때는 이제 사실은 다른 중독 질환 치료와 마찬가지로 아예 안 하는 방향으로 또 치료 목표를 삼기도 합니다. 약물 치료랑 상담 치료 이런 거 네,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네, 네. 그리고 아직까지는 이게 답이다라는 게 아직은 없죠. 질병으로 등록이 안 됐기 때문에 맞습니다. 또 일단 그 질병으로 등록이 되면 좀 더 깊이 있고 정확한 진단을 하겠다. 네, 그렇게 돼야 또 효과적인 치료법도 더 잘 개발이 되고, 그거에 혜택을 받는 분들은 중독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되겠죠. 게임 중독이 질병 코드를 부여받는다면 지금의 치료 과정에 비해서 좀 달라지는 점은 어떤 점이 달라질까요? 근거 있는 치료법이 많이 나올 수 있죠. 왜냐하면 같은 대상을 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치료법을 적용해보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연구 결과를 서로 공유하면서 더 보다 빠르게 효과적인 치료법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더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참 이게 시작 단계인데 네. 참 이게 너무 논란이 돼가지고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까지 방송 보시면 제가 마치 게임을 되게 싫어하는 사람처럼 비춰질 텐데 제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제가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게임에서 범죄를 반복하면 현실에서도 범죄를 일으킬 수 있다. 그러니까 FPS 게임을 자꾸 하면 네. 사람을 죽일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예전에 총기 난사 사건에서도 네. 되게 문제가 됐었던 것 같거든요. 그걸 일반화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만 극단적인 경우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거 폭력적인 게임, 특히 이제 뭐 1인칭 뭐 슈터 게임들이 주로 그렇겠죠. 그 게임을 즐겨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나눠서 연구를 해봤더니 그 폭력적인 부분에 있어서 훨씬 더 무뎌진다고 합니다. 그 폭력적인 게임을 많이 하는 사람의 경우. 그러다 보니까 현실에 있어서도 조금 더 그런 충동 억제가 안 되고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데도 별로 그렇게 크게 뭐 마음이 불편하지 않을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범죄와 직접 연결시키는 거는 조금 다소 무리가 있다는 생각은 합니다. 뭐 비슷한 연구가 예로부터 많이 있었죠. 어린 시절부터 폭력적인 뭐 영화나 드라마 이런 미디어에 노출이 많이 된 아이들이 나중에 폭력적이 된다는 연구 결과는 이미 뭐 수십 년 전부터 있었는데, 이거를 게임에 적용했을 때는 어떨까라는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뇌 과학적인 측면에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설명하고 싶은데, 뭐냐면은 아동기와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뇌가 점점 성숙합니다. 뇌가 다 성숙하는 시기는 거의 만 20살에서 21살이 돼서야 다 성숙이 돼요. 그 중에서 우리 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앞쪽 이마에 있는 전두엽이에요. 전두엽이 제일 늦게 성장합니다. 청소년 시기에도 계속 성장이 돼요. 청소년 시기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몸은 다 어른이 되는데
사실은 욱하는 게 좀 남아있죠. 질풍노도의 시기라 그러는 이유가 감정 컨트롤이 사실은 잘 안 돼요. 그 이유가 이 전두엽이 아직은 성장 단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술이나 담배, 마약과 같은 중독을 일으키는 물질들이나 행동들은 이 전두엽에서 도파민 분비를 굉장히 많이 일으켜요. 사실은 우리가 즐거움을 느끼는 모든 행동은 다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신경 전달 물질 중에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뇌 호르몬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뭐 배가 고플 때 맛있는 걸 먹었다. 기분 좋죠. 그때도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목말랐을 때 물을 마시고 사랑을 나누고 뭐 섹스를 하고 오르가즘을 느낄 때 당연히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되는데 또 아이를 키울 때 또 아이의 재롱을 보면서 또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원하는 학교에 합격했다. 아니면 잘 준비해서 뭐 취직을 했다. 아니면 다이어트를 뭐 6개월, 1년 해서 성공해서 뭐 성취감을 느꼈다. 이럴 때 다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고 인류가 현재까지 살아남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즐거움을 주는 행위가 도파민을 분비시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행위를 계속 반복하게 하니까 개체도 살아남고 인류도 살아남은 건데 이 중독을 일으키는 물질이나 행위는 전두엽에 분비시키는 도파민의 양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도파민 분비의 소나기를 청소년 시기에 경험을 해버리면 전두엽이 더 이상 성장을 안 해버려요. 전두엽은 우리가 일상생활 할 때 있어서 좀 참는 능력, 또 여러 가지 수행 기능, 또 다른 거를 좀 이렇게 전체 뇌를 컨트롤하는 관제탑 역할을 하는 부위인데 거기가 성숙이 안 된 채로 계속 성인이 돼버리면 성인 된 이후에도 사실은 충동적인 경향과 다른 중독 질환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험한 물질, 또 선정적인 뭐 부분, 또 술, 담배 이런 거를 청소년 시기에 금하는 이유가 뭐 신체 건강에도 영향을 주지만 저는 뇌 건강에 있어서 치명적인 부분을 후유증으로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 노출을 늦추는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청소년들에게 과도한 도파민 분비를 일으키는 활동을 어느 정도 규제하는 것은 그들의 성장에 있어서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755명 정도의 게임 중독 환자분들을 5년 이상 치료하는 그 장기 추적 연구를 해봤더니 3분의 2가 완치가 결국은 안 됐고요. 완치가 잘 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뭐였냐?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게임을 늦게 시작했을수록 치료가 잘 됐어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너무 많이 노출되는 것은 사실 좀 안 좋고 또 한 가지는 빨리 입원 치료를 받은 경우 치료가 좀 잘 됐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유병 기간이 너무 길어지면 나중에 치료해도 좀 잘 안 될 수 있고 최대한 노출 자체를 늦추는 게 다른 중독 물질이나 행위와 마찬가지로 게임에 있어서도 너는 뇌 과학적으로 어느 정도 설명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중독하고 비슷하네요. 그 빨리 치료할수록 좋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왜 게임이 우리는 문제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웬만큼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는 병원 갈 생각조차 안 하거든요. 네, 근데 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면 그때는 빨리 치료를 해야 되는 거고요. 게임에 관해서 이제 사람을 분류를 하자면 게임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있죠. 사용하는 사람 중에는 건전하게 사용하는 대부분의 사용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문제성 사용자가 좀 있어요. 고위험군이라고 그러죠. 정상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중독도 아니에요. 하지만 제일 극단에는 병적으로 중독적으로 사용하는 일부, 매우 일부의 사용자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치료를 해야 되고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건강한 사용자로 되돌려야 되고 건강하게 사용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이상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그런 프레임으로 좀 나눠서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른 중독 질환과 게임 중독이 뇌과학적으로 비슷한 양상을 보이나요? 현재까지 나온 수많은 연구 결과에 의하면 알코올 중독자의 뇌와 게임 중독자의 뇌를 비교한 연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중독 질환을 같이 비교한 연구가 있는데 대부분은 다른 중독 질환과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모든 중독이 중독 질환별로 좀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점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어떤 획일화된 중독자들이라면 뭐 종류에 관계없이 어떻게 다르다, 어떻게 뭐 똑같다 이렇게 좀 결론 내리기는 좀 어려운데 현재까지 연구 결과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공통된 부분이 많다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 WHO에서 근거로 제시하는 자료의 핵심 자료가 한국에서 연구한 게임 중독에 관한 연구라는 네. 말들이 있거든요. 네. 가이드라인도 한국이 제시하는 거랑 너무 똑같아서 네. 이거 한국에서 한 거 아니냐. 이 얘기는 그건 거죠. 한국에서 게임에 대해서 바라보는 그 굉장히 네거티브한 그게 네. WHO까지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떤 근거로 했는지 저는 오히려 궁금하고요. 그 WHO에서 이 게임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한 장애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모여서 논의를 시작한 게 이미 5년이 넘었습니다. 그 5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아프리카, 유럽,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아시아, 호주 뭐 전 세계 전문가들이 아주 여러 번 모여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고 근거를 계속 쌓아가고 있고 실제로 이런 연구 결과를 인용할 만큼 영향력 있는 진단 기준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요한 연구들은 되게 장기 추적 연구입니다. 단면 연구는 사실 그 연구 결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좀 논란이 있을 수도 있고 임팩트가 좀 부족한데 장기 추적 연구하는 경우는 사실 이제 이게 굉장히 사실에 가까운 연구가 많기 때문에 그런 연구를 많이 인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아 국가에서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했다는 건 전혀 사실과 다르고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들, 스위스, 독일, 네덜란드, 영국 뭐 이런 나라들에서 나온 독일 이런 데서 나온 연구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는 중국이나 뭐 대만, 싱가포르 또 호주 그리고 또 미국 뭐 다양한 나라에서 모두 다 나온 연구들을 종합해서 내린 결론이지 우리나라 연구 결과가 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우리나라 연구 결과가 많이 활용됐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네, 이게 일치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 부분은요. 네. 참 이게 뭐랄까요? 아이러니컬한 부분인데 그 WHO에서 제시했던 여러 가지 진단 기준들과 우리나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게임 과의존 그 기준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거를 따라 썼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WHO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항을 이미 우리나라가 사실은 받아들이고 있었다. 보건복지부만 이게 병이라고 중독 질환이라고 국가가 같이 나서서 도와줘야 된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게임 산업 쪽에 좀 우호적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라든지 뭐 문화체육관광부도 있습니다만 그 부처에서 그 분야에서조차 이 WHO에서 제시하는 ICD-11 기준을 오히려 미리 우리가 가져와서 쓰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가정에서 게임을 많이 하기 때문에 가족 내 불화가 생길 수 있잖아요. 네. 가족 내 불화가 생길 수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조언이 있으신가요? 처음에는 일단 기본적인 소통이 중요합니다. 아이가 게임에 빠질 밖에 없는, 물론 환경이 모든 원인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지만 가족 간의 대화나 다른 놀이 문화 또 다른 소통의 창구가 충분히 있고 대화의 장이 많이 있다면 더 그런 데 빠질 가능성도 좀 줄어들지 않을까 싶고요. 이미 문제가 시작됐다면 어느 정도 본인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기회를 저는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스스로 시간, 빈도, 그리고 본인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균형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 차례 주고, 그걸 이제 되게 이제 말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좀 글로 서로 약속을 하는 게 보통 좋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거를 여러 번 했는데도 약속을 못 지킨다. 그러면 이제 객관적인 근거가 남잖아요. 그러면 내가 스스로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한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약속을 몇 차례 못 지켰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을 미리 좀 학생들이나 자녀가 예측할 수 있도록 서로 쌍방향 간에 소통을 하면서 제안을 하기 시작하면 뭐 본인도 좀 충동을 억제하는 능력도 생길 수 있고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유명한 얘기가 있죠. 실리콘밸리에 있는 여러 명문 사립 학교들은 태블릿 PC나 인터넷 사용을 못하게 합니다. 학교에서, 초등학교에서. 오히려 미국의 공립학교들은 다 태블릿 PC로 수업 활용하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뭐 너무나 잘 알려진 얘기인데 스티브 잡스나 또 우리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자녀들이 만 13세, 뭐 16세까지 스마트폰을 절대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는 얘기는 이미 많이 알려져 있죠. 그런 것만 봐서도 사실은 어린 시절에 통제 안 되는 상황에서 너무 노출을 일찍 하는 것보다는 노출을 최대한 늦게 하고 스스로 통제가 안 된다면 어느 정도 좀 가족과의 합의하에 제한을
시도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가차라고 해서 네. 확률형 아이템 게임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아이템 상자를 열고 이 상자를 열면 아이템이 나오는 방식인데 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상자 하나가 뭐 10,000원, 20,000원 할 수도 있고 이 상자 안에서 나오는 아이템이 뭐 현금으로 1,000,000원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이거는 게임의 탈을 쓴 도박이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 사행성을 조장하는 우연을 담보로 네. 나에게 큰 이득을 얻게 하는 걸 우리가 도박 행위라고 하는데 사실 도박성, 게임과 도박은 분명히 다릅니다만 일부 게임들이 이런 도박성, 사행성을 많이 가미해서 더 중독을 일으키게 하는 좀 악영향이 저는 있다고 보고요. 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제 앞으로 도박과 게임의 경계가 사실 점점 뭐랄까요, 흐려진다고 할까요? 또 일부 게임의 도박성 탑재로 인해서 좀 악영향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한테 오는 환자분 중에는 그 아이템을 계속 트라이 하느라고 한 달치 월급을 그냥 가장이에요. 애가 셋이 있고 부인이 있는 가장인데 한 달치 월급을 다 날린 분도 있고 안타깝습니다. 회사 공금을 건드린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아이 몫으로 해놓은 통장에 있는 돈까지 거짓말을 해서 몰래 갖다 써서 가정이 굉장히 좀 갈등이 심각해진 경우들이 있어서 사실 그 부분은 뭐 개인적인 경제적인 손실뿐만 아니라 뭐 중독 문제까지. 근데 방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거는 게임 중독보다는 그 강원랜드에 회사 공금 들고 가서 쓰고 이런 네. 게 내가 한탕해서 갚아 넣을 그렇죠. 거야. 네. 이런 심리가 있는 건데 네. 그렇게 바라보면 이 사람은 게임 중독보다는 도박 중독에 가까운. 근데 그분이 다른 도박은 안 하고 게임만 하고 그 아이템을 얻어서 뭔가 뭐 랩업을 시킨다든지 더 좋은 뭔가 조건에서 게임을 할 수 있게 만들기 때문에 그게 사실은 이제 교묘하게 결합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게 게임 중독이 질병 코드가 되면은 이런 부분도 지금은 거의 통제가 안 되고 있거든요. 네. 어떤 게임 보면은 뭐 2천만, 3천만 원씩 한 달에 쓰는 사람들이 많은데 맞습니다. 네. 물론 이 사람이 뭐 건물주라서 돈이 많다거나 뭐 그런 경우라면 아무 문제가 안 되잖아요. 네, 네. 단순히 돈을 많이 쓰는 게 문제가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의 역량을 벗어난 돈을 쓰는 게 문제인 거죠. 네, 그러면 맞습니다. 이게 질병 코드화가 되면 이런 거에 대해서도 조금 논의가 될 수 있나요? 네, 물론입니다. 세계보건기구 ICD-11의 질병 기준에는 들어있진 않지만 이미 2013년에 나온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나오는 정신질환 그 진단 분류 DSM-5. 네, 편람, 즉 DSM-5에 보시면 9가지 진단 기준에 뭐가 있냐면은 게임과 관련해서 거짓말을 한다가 진단 기준에 있어요. 거짓말하는 게 질병의 기준이라는 거는 사실 이제 도박 장애와 게임 사용 장애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이게 중요한 증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게임 시간과 관련해서도 거짓말하는 게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근데 줄여서 보통- 얘기합니다, 대부분. 네. 보통 근데 어른들한테는 줄여서 얘기하는데 친구들끼리 얘기할 때는 늘려서 얘기하는데 그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그거는 여기서 말하는 거짓말에 해당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내가 어느 순간이 찾아오면 이제 병원을 방문해 봐야 되겠다라고 고심해야 되는 시점이 조금 있습니다. 네. 스스로 문제가 있다고 느낄 때 가는 게 제일 좋고요. 두 번째는 나는 문제가 없다는데 가족들이나 주변에서 좀 이거 심각한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하면 사실은 그때도 그 전문가를 찾아야 될 시점이라고 봅니다. 근데 개인 스스로 혹은 가족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게 병이다 아니라 판단할 수 없잖아요. 결론은 잘 모르겠으면 일단 찾아가십시오. 그래서 가서 전문가가 봤을 때 괜찮습니다 하면 그냥 그 말 듣고 오시면 되는 거고, 이건 심각하니까 치료가 필요합니다라고 한다면 하루라도 빨리 치료를 시작해야 회복도 잘 되고 건강한 삶을 계속 이어갈 수 있고 게임을 오히려 선용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정신과 상담 받는 걸 되게 사람들이 무서워하더라고요. 네, 네. 그게 되게 좀 안타까워요. 네, 맞습니다. 이 정신과적 문제야말로 터놓고 얘기해야 빨리 문제를 발견하고 빨리 문제를 발견해야 문제 해결도 쉬워지는데 사실 우리 사회는 이거를 정신과적, 마음의 문제를 좀 터놓고 얘기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거 좀 안타까운 게 있고,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가 그때 100분 토론 마지막 정리하는 멘트에서
저는 이제 정리 멘트가 끝나서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 상대 측에서 그럼 게임을 질병 코드화해서 정신과 진단을 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게 하면 받는 상황이 돼버리면 정신과 병원 갔다는 이유만으로도 나중에 결혼도 못하고 취직도 못하고 사회활동 못하게 되는 게 말이 되냐라고 주장을 하신 분이 계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그분이 정신과적 문제로 치료받고 있는 수많은 분들, 우리나라 일반 국민 4명 중에 1명은 평생 한 번은 정신과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흔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런 정신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분들 또 중독질환으로 치료받는 수많은 환자와 가족분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신 말씀이세요. 그거는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고 사회적인 낙인을 찍는 그런 말씀은 저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이야기하고 그걸 도와주는 사회적 분위기, 또 빨리 가서 치료해서 사회 복귀해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 전문가들이 해야 될 일이고 우리 사회 시스템이 도와줘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꼭 강조드리고 싶고, 이게 질병 코드화 된다는 것이 정신질환으로서 진단을 받게 되는 것 자체가 사회적 편견, 저는 그 부분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것 중에 결정적으로 잘못된 말씀이 있으세요. 다른 병원, 다른 과에 가셔서 진단받고 치료받았던 기록을 어느 누구도 볼 수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신과 병원이나 의원에서 상담하고 치료받고 진단받은 내용을 본인의 동의 없이 그 누구도 알 수 없어요. 정신과적인 진단 기록은요,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오히려 다른 과 의사들도 저희 과 그 차트 못 봅니다. 저희 과 환자분들과. 그만큼 보호가 잘 돼 있고 법적으로 유출될 수 없게 안전장치가 있는 것이 바로 의무 기록인데, 그것이 마치 내 의사와 전혀 관계없이 이게 유출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잘못 시청자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말씀은 정말 잘못된, 사실과 전혀 다른 근거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날 100분 토론에서도 나온 건데 너무 의사의 주관적인 가치관으로 네.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엄격한 진단 기준이 필요한 거고요. 그런 통일된 진단 기준이 생기는 것이 객관적으로 환자인지 아닌지를 평가하는데 굉장히 진료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진단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의사가 과잉 진료한다, 뭐 멀쩡한 사람을 게임 조금만 많이 한다고 해서 다 정신질환자를 만든다, 이거는 너무 지나친 기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전문가가 그럼 있을 필요가 없죠. 사실은 우리나라에 그런 환자들을 많이 보고 훈련받고 수련받고 의학 공부를 해서 면허를 따고 전문가 자격증을 따는 이유가 바로 그런 분들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근거 있는 과학적인 치료를 하기 위해서 그런 뭐 10년 이상의 교육과 수련 과정을 거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좀 더 체계적으로 잘 되게 하고자 하는 방향인 거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네. 오히려 지금이 더 주관적일 수 있고 이렇게 게임이 질병이 된다는 것 자체가 더 객관적으로 하자. 맞습니다. 그 게임 사용 장애 질병 코드에 대한 찬반 혹은 게임 자체의 중독성, 뭐 좋다 나쁘다 이런 거를 논의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게임 사용 장애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거나 고통받을 위험에 빠진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잘 도와줄 수 있을까, 또 그러면서도 건전한 게임 사용자들이 건강하게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또 이런 건전한 게임 사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게 하려면 이러한 기준들을 어떻게 적용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노력해 나가는 게 앞으로 저희한테 남은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질문들도 있거든요. 한국의 게임 중독에 대한 연구가 성인이 아닌 청소년 연구로 한정하고 있어서 신뢰할 수 없다라는 주장이 있고, 이걸 네. 전체로 확대해서도 안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네. DSM-5 보니까 30대 이후에 게임 중독이 급감한다고 네. 그러는데, 그러면 이 게임 중독 자체가 되게 청소년이나 30대 이전에 10대, 20대들에게 네. 집중적으로 치료를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중독 질환은 되게 이제 취약한 시기, 일찍 발병할수록 치료가 어려워지고 그 친구들의 일생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있어서 그 보건복지부 코호트 연구 자료에 의하면 이제 성인 전체 한 2.4%가
게임 중독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또 이제 이것도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건데 정신질환 실태 조사에서는 한 1.2% 정도가 유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한 18세에서 29세까지의 남성은 한 5%, 일반 인구의 한 2~3배 정도 높다고 되어 있어서 젊은 남자, 청소년이나 이른 성인 나이에 좀 취약한 문제가 있고, 뭐 늦게 시작했을수록 중독 질환이 생길 가능성이 좀 덜 하죠. 실제로 이제 뇌가 어느 정도 통제력을 가진 이후에 노출이 돼서 도파민 분비가 되면 그때는 이제 그렇게 뇌가 자극을 많이 받지 않기 때문에 통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실제로 알코올 중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피크 연령이 있고 나이가 들수록 유병률이 조금씩 떨어지세요. 네, 그런 부분도 다른 중독 질환과 좀 비슷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게임 중독만 그런 게 아니라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중독 문제가 평생 갈 수도 있지만 또 나이가 들면서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회복해서 뭐 어린 시절 정말 병적으로 했다가도 이제 회복돼서 이제 사회생활에 일상생활 하는 분들도 사실 임상적으로 많이 있을 수 있고요. 네. 근데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크리티컬한 시기, 그 중요한 시기에 너무 많은 거를 잃어버린다는 게 사실은 이제 청소년기나 초기 성인기에 중독에 빠져서 많은 것을 잃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게임 중독 이야기가 나오면 이제 꼬리를 물고 따라오는 직업군이 2개 있는데요. 그 프로게이머하고 네. 게임 스트리머인데 네. 네, 자꾸 비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게임 스트리머나 프로게이머는 게임 중독자냐 이렇게 반론을 하거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소믈리아라 그러나요? 와인 전문가 혹은 뭐 알코올에 대해서 조예가 깊은 분이 알코올 중독자가 아니라고 얘기하듯이 게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이러니컬하게 게임문화재단에서 지원해서 그 연구비로 이루어진 연구 결과인데 2012년도에 우리나라에서 게임 중독자와 프로게이머와 일반인의 뇌 구조를 비교를 해봤더니 뇌 구조가 달랐어요, 이미. 예, 뇌의 어떤 통제 기능, 그렇죠? 우리가 통제력을 담당하고 있는 대뇌 피질, 특히 대상 피질 부위가 커져 있어서 이분들은 체계적으로 통제하에 아주 잘 훈련받고 집중적으로 뇌를 통제적으로 잘 사용하고 있다는 게 검증이 됐고요. 오히려 게임 중독자의 뇌는 충동성을 조장하는 뇌가 활성화되어 있고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부분, 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두엽 기능이 오히려 떨어진 걸로 나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게임을 하루에 8시간, 10시간 하지만 사용하는 뇌의 영역이 다르다. 게임할 때 활성화되는 뇌의 부위가 다르다는 게 이미 밝혀져 있어서 그건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게임이 어쩌고저쩌고, 뭐 게임 어쩌고저쩌고 이런 그 중독에 낚시나 쇼핑, 드라마, 네. 홈쇼핑 이런 거 네. 넣으면 다 되는 건데 이거 너무 게임만 가지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게임에 대해서 그만큼 개인의 정신건강 또 가족의 고통과 갈등 또 사회적인 손실이 많기 때문에 일찍 이슈화되고 관심을 받게 돼서 연구를 하고 임상에서 환자들을 오니까 그걸 도와주기 위한 툴로서 이런 부분이 논의가 됐다고 생각하고요. 뭐 지나치게 빠져서 중독 문제를 일으킬 만한 여러 가지 뭐 성 중독, 섹스 중독, 쇼핑 중독, 뭐 낚시, 일 중독 이런 것도 일부 연구는 돼 있지만 이게 공중보건학적으로 큰 의미를 가져서 전 세계적으로 국제 표준을 만들 만큼 진단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는 데 있어서는 아직은 전문가들 사이에 의견이 다양하기 때문에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거고, 그 중에 상당 부분은 결국 만들어지지 않을 거예요. 일부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모든 진단 기준이 다 생기지는 않거든요. 그게 공중보건학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이라든지 개인 건강 이런 것들을 다 반영해서 만들어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게임이 행위 중독 중에 도박 중독 다음으로 2번째로 이슈가 된 부분이고 기준이 마련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쇼핑 중독이나 뭐 드라마, 운동 중독 이런 걸 문제시 안 삼는 게 아닌 거죠. 안 삼는 건 아닌데 문제의 크기가 적고 폐해가 아직은 크지 않다는 거지요. 임상적인 이슈가 좀 덜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예민한 건 아닌가. 네. 그러니까 그 중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민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사람은 예민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게임 사용자 전체를 무슨 이렇게 뭐라 그러죠? 단체로 이렇게 호도한다고 아마 오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은 전혀 없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이제 신체 활동을 좀 늘렸으면 좋겠어요. 신체 활동을 늘리면 특히 이제 운동, 뭐 뛰거나 걷거나 다른 몸을 쓰는 활동을 하면은 그 자체로서도 이제 신체 건강에도 도움이 되지만 뇌 건강에도 좋고 또 뇌가 좀 뭐랄까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좀 건강한 활동으로부터 좀 얻을 수 있고, 물론 이제 게임에 너무 빠져버리면 이제 통제력을 상실하는데 그 이전 단계에서 할 수 있는 방법 중에는 이제 운동이나 다른 신체 활동을 하면 우리가 정신 건강에도 좋다고 해요. 우울증 예방이나 뭐 이런 거에도 좋은 예고, 학업 능력도 우리가 운동한 친구들이 운동 안 한 친구보다도 좋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신체 활동을 늘리는 걸 좀 추천하고 싶고,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좀 스스로 통제하는 것을 스스로 먼저, 그러니까 부모님이 먼저 잔소리하고 이렇게 뭐 안 좋은 얘기 듣기 전에, 제재가 들어오기 전에 스스로 어떻게 하겠다고 정하고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알리고 공표해서, 이게 원래 병은 소문내야 빨리 낫는다 그러죠.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다짐을 이렇게 좀 공식적으로 해서 가족들에게도 신뢰를 얻고 주변 사람들한테 걱정을 줄이는 것도 하나의 행동 지침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울증 같은 경우나 이렇게 정신과 질환들 보면 주변에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게임 중독에서 주변에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이. 모든 중독 질환들이 보면요, 가족들의 공동 의존 문제가 사실은 대부분 있어요. 아주 극단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될 만큼 과도한 게임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게임을 하게 만드는 가족들의 무의식적인 은연중에 나오는 말과 행동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 되게 가족들은 잘 모르세요. 이 아이가 게임을 하게 만드는 나의 말과 행동이 사실은 있는데, 그런 거는 이제 가족 치료나 전문가를 만나서 내가 뭐 해야 될 말, 행동 이런 것들을 좀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이 아이가 게임에 계속 빠져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가족의 평화와 균형이 지켜지는 경우도 사실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사실 건강한 가족이 아니죠. 병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나도 모르게 조장하는 부분은 좀 가족 개입도 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숙제를 하고 있으면 어머니가 이제 근무를 나가거나 이럴 때 저한테 게임하지 말고 공부해 이러면, 그렇죠. 그 말을 안 했으면 할 생각 없었는데 예. 맞아요. 그게 이제 거꾸로 엇나가는 이제 청소년기의 특성이기도 한데, 이제 그래서 사실 이제 부모님들이 청소년들한테는 특히 이제 본인의 의향을 먼저 물어보고 본인한테 좀 맡기고 믿어주고, 또 중요한 게 문제 행동을 줄이기 위해서는 문제 행동을 지적하면 안 돼요. 문제 행동할 땐 관심을 가지지 말고 진짜 100개를 잘못하는 것 같아도 한두 개 잘하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칭찬을 주고 보상을 주고 리워드를 주면 아이가 이걸 했을 때 내가 좀 인정받고 나한테 이득이 되는 게 있네라는 거를 느끼게 해주는 게 문제 행동을 좀 교정하는 데 저는 일반적인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게임을 안 하면 우리 아이가 공부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안 할 사람은 안 한다 라는 얘기가 있고, 맞아요. 그런 맞아요. 부모들한테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없나요? 네, 부모님들께 이런 아까 지금 말씀드린 말이랑 똑같은데, 이제 문제 행동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잘하는 부분을 좀 아이한테 좀 장점을 찾아줬으면 좋겠고, 이게 심각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아이의 의견을 먼저 물어봐 주세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잘못됐다, 줄여라, 멈춰라라고 지시하기 전에 사실은 아이도 하면서 마음이 불편할 수 있어요. 내가 이거 지나치게 한다는 마음을 대부분 마음 한켠에는 있을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을 스스로에게 좀 그런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도록 좀 대화의 장, 아이의 의견을 좀 들어보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라는 약속을 상호 간에 좀 소통을 통해서 만들어 간다면, 뭐 현실에서는 좀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지만 조금 좋아질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게임을 뭐 하루에 한두 시간 하는 것 함으로 인해서 그 개인이 아무 문제가 없다면 하는 거는 괜찮다고 보시나요? 그럼요. 그거는 병이 아니죠. 그래서 그 보시는 분들이 사실 좀 게임을 좋아하는 분들이 보면 방송 좀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 게임 중독이라는 거랑 게임을 확실히 구분해서 보면 이게 전혀 불편한 방송이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냥 제 이야기를 좀 드리자면, 저도 새벽에 어머니 주무시면 새벽 1시에 깨가지고 아침 6시까지 꼬박꼬박 한 4개월 정도 게임 했었는데, 되게 제 몸도 살이 많이 쪘어요. 그 당시에 살이 많이 쪘는데
근데 밤에 자꾸 먹으면서 게임을 하니까. 근데 그렇게 했지만 아무도 저한테 게임 중독이라고 말하진 않았거든요. 교수님 혹시 게임 중독인가요? 그죠?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지금은 게임을 안 해요. 또. 네, 네. 네. 당시 30대에 접어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네. 뭐 과거에 그런 경향이 좀 있었다고 해서 절대 게임 중독이나 환자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고 예, 그걸로 인해서 너무 많은 거를 잃어버리고 또 스스로 회복될 가능성이 적었을 때는 일단 전문가를 찾는 게 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초반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96시간 연속으로 게임하는 거는 누가 봐도 문제거든요. 네, 근데 게임하는 분들이 스스로 죄책감을 느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근데 교수님도 동의하시는 부분인 것 같고 게임 자체에 대해서 되게 스스로 이걸로 싸우겠다 이런 거 말고 이게 질병이 될 요소는 있으니까 네, 질병이 네. 됐을 때 우리가 잘 치료하자. 그렇습니다. 또 그 사람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받아들여지게. 그럼요. 네. 요번 문제가 이슈가 되면서 오히려 많은 분들이 게임과 게임 중독에 대해서 좀 이렇게 나눠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그런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치료적인 서비스를 개입하고 네. 또 명확하고 엄격한 진단 기준을 만드는 것이 좀 필요하다는 좀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뭐 교수님 근데 게임 같은 거 아예 안 해보시나요? 아니 저는 스포츠 게임 가끔 하죠. 뭐 MMORPG나 네. FPS 뭐 이런 RTS라 그러나요? 그런 건 잘 제가 안 해봐서 얘기를 하는 네. 그거 중에 하나가 또 있는 게 제가 게임을 모른다. 게임을 안 해본 사람들이 왜 게임에 대해서 얘기하냐 이런 것도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해본다 이런 거 얘기해 주시면 알코올을 중독적으로 사용해 알코올 환자를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마약을 사용해봐야 마약 환자 치료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 전문가와 치료자의 역할은 꼭 그거를 똑같이 사용해야 된다는 건 해야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알고 있는 우리나라의 게임 환자 제일 많이 보는 선생님 있거든요. 그분 게임 안 해요. 근데 게이머보다 더 많이 알아. 왜냐하면 환자를 많이 봤으니까. 예, 그게 중요한 거지. 내가 직접 경험보다 간접 경험을 저희는 많이 하죠. 그렇죠. 마약 중독 치료한다고 마약을 제가 해봐야 마약 환자를 이해할 수 있다? 그거 똑같은 얘기예요, 저는 알코올 말씀하셨을 때는 생각이 그 술을 한 잔도 안 먹어본 사람이 알코올 중독 치료 가능한가 이 생각을 했는데 마약까지 빗대서 말씀하시니까 맞아요. 네네네. 충분히 연구 굳이 예, 술 안 드시면서 알코올 환자 정말 치료 잘하시는 분 많이 계세요. 연구자도 있고. 비욘디 보시고 즐거웠으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미안해요. 비욘디 보시고 즐거우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혜근 씨, 박자가 맞아야죠. 아니야 괜찮아 이 정도. 아니. 편집해서 쓸게. 됐어 이 정도 됐어. 이 정도 됐어.